화면에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정호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나요? 누님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 한 줄의 글귀가 순자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거든요.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나라니, 누님이라니. 도대체 윤미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남자가 누구일까요? 그것도 오늘 밤에도라는 표현을 보니 어젯밤에도 만났다는 뜻이었어요. 순자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충격적인 문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감동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골 마을 변두리에 자리한 작은 2층 주택에는 저녁 노을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68세의 정순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부엌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된장국이 끓는 냄새가 집 안 곳곳에 퍼져나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평온한 저녁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 정민수는 매일 늦은 시간에야 집에 돌아오고 며느리 윤미는 늘 바쁘게 움직이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목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어요. 윤미는 늘 정중하게 대답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대화를 나눌 때도 형식적인 대답만 돌아올 뿐 진짜 마음속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둘 사이에 서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윤미가 상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정중하지만 어딘가 서먹한 목소리였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 앞에 앉았어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갓 지은 밥이 윤기 좋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미의 손맛은 정말 좋았거든요. 고생했어, 윤미야. 오늘도 맛있겠네. 순자가 말하자 윤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는 곧바로 자리를 뜨려고 했죠.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니? 순자가 물었지만 윤미는 아까 먹었어요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입에서 씹히기만 할 뿐 마음으로는 전혀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윤미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처음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서로 어색하면서도 정겨운 구석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순자는 다시 마루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마을 어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네 대문 앞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자신 같아서 마음이 짠했어요. 윤미는 설거지를 마치고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가 문 닫는 소리로 끝났어요. 그 순간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순자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대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화면 속 두 사람은 정말 친근해 보였어요. 저런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순자는 부러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와 자신의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려봤지만 어느 프로그램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들 민수가 돌아올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순자는 무릎 담요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산등성이에는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점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 며느리와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 아이 속은 도통 알 수가 없어.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답답함과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거든요. 2층에서는 윤미가 전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윤미의 목소리에 어떤 긴장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위층이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시계를 보니 아직 8시 30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벌써 잠자리에 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윤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올라가서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도 어김없이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윤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후 2층으로 올라갔어요. 민수는 오늘도 야근으로 늦을 것 같다고 오후에 전화가 왔었죠. 집안은 다시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순자가 빨래를 정리하며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식탁 위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윤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작은 참이 달린 윤미가 늘 들고 다니는 그 휴대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아, 깜빡했나 보네. 순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빨래를 계속 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거든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정호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나요? 누님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 한 줄의 글귀가 순자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거든요.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나라니, 누님이라니. 도대체 윤미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남자가 누구일까요? 그것도 오늘 밤에도라는 표현을 보니 어젯밤에도 만났다는 뜻이었어요. 순자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하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궁금증이 이성을 앞질렀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잠금 장치가 걸려 있지 않아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호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누나, 어젯밤 고마웠어요. 누님이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누님 덕분에 살고 있어요. 이번 주는 힘들겠지만 누나가 있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더욱 수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윤미에게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남자가 있다는 것, 그것도 밤에 만나서 음식까지 해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이런 중요한 관계를 가족들에게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이러면 안 된다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메시지를 더 위로 올려서 예전 대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누나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누님, 제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괜찮아, 정호야. 누나가 있잖아. 누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혔어요. 특히 윤미가 보낸 메시지들을 보니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 해결해 줄게. 정우 없으면 나도 힘들어.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자. 평소 냉정하던 며느리가 이런 다정한 말들을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가족도 아닌 남자에게 말이에요. 대체 저 정호라는 놈이 누구길래. 순자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윤미가 자신에게는 그렇게 차갑게 굴면서 다른 남자에게는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누나, 누님이라는 호칭을 보니 분명히 윤미보다 어린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문득 순자는 지난 몇 달간 윤미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봤던 모습, 거울을 자주 보며 화장을 고치던 모습, 그리고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던 모습들.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윤미가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빨래 정리하는 척했죠. 심장이 쿵쾅거려서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윤미는 부엌으로 와서 자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아, 여기 있었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윤미의 표정을 순자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읽는 윤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기분 좋은 내용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네,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런 내용을 타이핑하는 것 같았습니다. 깜빡했구나. 순자가 자연스럽게 말하자 윤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하지만 윤미의 표정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설렘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윤미는 잠깐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저는 좀 더 정리할 게 있어서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래, 그럼 먼저 들어갈게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윤미의 이상한 행동과 그 메시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순자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윤미가 2층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마치 기분 좋은 일이 생긴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메시지 내용이 맴돌았어요.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연하남. 밤에 만나서 음식까지 해주는 관계.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하는 만남.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연하남과.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민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엄마, 윤미야, 다녀왔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가 2층에서 급히 내려와서 남편을 맞이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저녁 드실래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화였지만 순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 문을 살짝 열고 거실 상황을 지켜봤어요. 윤미가 민수에게 저녁을 차려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내일 일찍 나가세요? 하지만 윤미는 계속 휴대폰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민수와 윤미가 각자 자리에서 쉬고 있을 때쯤 순자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2층에서 윤미가 옷장을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서랍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평소에는 이런 소리를 내지 않던 윤미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몰래 외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서 커튼 사이로 바깥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윤미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짙은 색 코트를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발걸음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는 모습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잠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과 지갑을 들었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선 순자는 멀찍이서 윤미를 따라갔습니다. 윤미는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순자는 가로등 그늘에 숨어가며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윤미는 시계를 자주 확인하며 기다렸어요. 손에 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정호라는 남자에게 지금 가고 있어라는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5분 정도 지나자 시내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윤미가 버스에 오르는 것을 본 순자도 황급히 같은 버스에 올라탔어요. 다행히 윤미는 뒷자리에 앉아 있어서 순자를 발견하지 못했죠. 순자는 앞쪽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도 뒷거울로 윤미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윤미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니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집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버스는 시내 중심가를 지나 외곽 지역으로 향했어요. 점점 건물들이 낡아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이런 곳에 온 적이 거의 없어서 불안했어요. 도대체 윤미가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오는 걸까요? 30분 정도 지나서 윤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도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뒤따라 준비했습니다. 정류장 이름을 보니 신개발 지구라고 되어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윤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어요. 이곳은 새로 개발된 지역인지 깔끔한 원룸들과 작은 상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라 그런지 인적이 거의 없었어요.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윤미는 한 원룸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편의점이 있고 위층들은 원룸인 것 같았어요. 윤미는 휴대폰을 확인한 후 건물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윤미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잠시 후 2층 한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윤미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 실루엣을 보니 확실히 남자였어요. 윤미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창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는데 분위기가 매우 친밀해 보였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후 그림자들이 창문에서 사라졌어요. 방 안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었지만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순자는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때 편의점에서 나온 젊은 남자가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손에는 야식거리와 음료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 남자가 정호인가? 순자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확실히 젊어 보였고 윤미가 누나라고 불릴 만한 나이인 것 같았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깔끔해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어요. 그 남자가 2층으로 올라가자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의 웃음소리였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밝고 경쾌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 30분 정도 지나자 방에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윤미와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을 보니 확실히 잘생겼고 윤미보다 한참 어려 보였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자가 윤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말하고 있었고 윤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어요. 마침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순간 남자가 윤미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누나,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역시 누나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윤미는 정호야, 다음에 또 올게라고 답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집에서 듣던 차가운 톤이 전혀 없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이런 윤미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남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윤미는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숨어서 윤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갔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윤미의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윤미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 정호라는 남자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혼자 미소를 짓는 모습이 순자에게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윤미보다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윤미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야 했거든요. 다행히 윤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순자가 이미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미는 발소리도 평소보다 가벼웠고 뭔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잘 잤니? 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젯밤에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윤미는 평소와 비슷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윤미가 상을 차리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도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역시 밤늦게 그 남자와 만나서 피곤한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윤미야, 괜찮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말했을 때 윤미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후 윤미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고 가끔씩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급히 달려가서 확인하는 모습은 여전했어요. 순자는 윤미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처음에는 약간 밝아지는 것 같더니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오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윤미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호야, 걱정하지 마. 누나가 있잖아. 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대화를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윤미가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있는 건가요? 젊은 남자를 돈으로 묶어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 남자가 윤미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는 윤미의 이상한 점들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할인 상품만 골라서 사고 자신이 쓰던 화장품도 거의 바닥날 때까지 아껴 쓰고 있었습니다. 새 옷도 전혀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절약하면서도 가끔씩 큰 돈이 필요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모습이나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윤미의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순자는 우연히 그 내용을 봤는데 누나, 병원에서 또 연락 왔어요. 이번 달도 부족할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 병원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설마 그 정호라는 남자가 아픈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아픈 건가요? 그럼 윤미가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순자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 핑계일 거야. 그 남자가 윤미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수작이겠지. 젊은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를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윤미가 또 다른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약값이 또 올랐다고.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 이번에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윤미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설마 거짓말이었나요? 순자는 윤미가 통화를 마친 후 한동안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여자의 모습 같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민수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작은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 민수 생일인데 조촐하게라도 축하해주자라고 말하자 윤미는 좋은 생각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생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긴급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못 갈 것 같아. 가족 행사가 있어서라는 내용을 보내는 것을 봤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식구들의 생일 축하에 민수는 정말 기뻐했고 윤미도 웃으며 분위기를 맞춰줬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윤미의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그때 윤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미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전화예요.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순자는 윤미가 전화 받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 당장은 못 가. 내일 아침에 갈게. 목소리가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윤미가 들어왔을 때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민수가 무슨 전화야?
라고 물었지만 윤미는 친구가 아프다고 응급실 갔다고 하네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만 반복했어요. 그날 밤 윤미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순자는 2층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전화 통화 소리를 들으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실수를 연발했어요. 국물을 흘리기도 하고 반찬을 깜빡하기도 했습니다. 윤미야, 정말 괜찮니? 아프면 병원에 가자.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윤미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후 윤미는 급하게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쁘게 꾸미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급히 나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대충 하고 옷도 아무거나 입었어요. 어디 가니? 순자가 물었을 때 병원에. 아니, 어제 아프다고 했던 친구 만나러 가요라고 대답했어요. 윤미는 말을 바꿨지만 순자는 처음에 병원이라고 했던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미가 나간 후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병원, 어머니, 약가, 치료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윤미가 그 남자에게 속고 있는 건가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윤미가 또 외출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따라가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요. 이 답답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윤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윤미는 어디 갔어? 라고 물었지만 순자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고 했는데 늦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윤미가 돌아왔는데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어서 울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늦도록.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윤미는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친구 문병을 갖다기에는 너무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대답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친구 문병을 간 건가요? 아니면 그 정호라는 남자와 만난 건가요? 윤미의 표정을 보니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순자는 2층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윤미가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정호야, 괜찮아? 누나가 내일 다시 갈게. 돈은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정말 미안해. 이런 내용들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윤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확신했어요. 역시 그 정호라는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돈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걸 보니 그 남자가 윤미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은 얼굴로 아침상을 차렸는데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밥을 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넣기도 하고 국을 끓이다가 넘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윤미야, 정말 괜찮아. 순자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지만 윤미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후 윤미는 또다시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야, 어떻게 됐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응, 알겠어. 지금 당장 갈게. 통화를 마친 윤미는 급히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예쁘게 꾸미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급하게 나가야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방에 뭔가 중요한 것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순자가 보니 두꺼운 봉투 같은 것이었어요. 어디 가니? 순자가 물었을 때 급한 일이 생겨서요. 늦을 수도 있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윤미는 그 말을 남기고 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서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어요. 오후 내내 순자는 윤미 생각만 했어요. 정말 친구가 아픈 건가요? 아니면 그 정호라는 남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건가요? 점점 후자 쪽으로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윤미가 돌아왔는데 아침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옷은 더욱 구겨져 있었고 신발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안 하고. 민수가 다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미는 미안해. 친구가 위급해서 병원에 있었어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윤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친구 때문에 병원에 있었다면 왜 신발에 흙이 묻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날도 윤미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더욱 지쳐 보였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윤미가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큰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윤미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순자가 다가가서 말했지만 윤미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라고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윤미가 자신의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서랍과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석함을 꺼내더니 안에 있던 금반지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 금반지는 윤미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순자가 직접 끼워준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왜 그것을 꺼내는 걸까요? 설마 팔려고 하는 건가요? 윤미는 금반지를 들고 한동안 망설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국 작은 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더니 어쩔 수 없어. 정말 어쩔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정호라는 남자가 윤미를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금반지까지 팔게 만들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윤미는 또다시 외출했어요. 이번에는 그 금반지가 들어간 봉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늘 밤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순자는 윤미를 따라 나섰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끝까지 지켜볼 각오였습니다. 윤미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지, 왜 금반지까지 가져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윤미는 이번에도 버스를 타고 지난번 갔던 그 신개발 지구로 향했습니다. 똑같은 원룸 건물 앞에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순자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습니다. 윤미는 건물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멀리서 지켜보며 2층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방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순자는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윤미와 한 남자가 나왔어요. 바로 그 정호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모습을 보니 확실히 윤미보다 젊어 보였어요. 두 사람은 건물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정우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미는 그런 정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힘내. 누나가 있잖아. 이런 말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정우는 누나,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어요. 역시 윤미가 그 젊은 남자에게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사랑에 빠져서 그 남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건물 1층 어딘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연기였지만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순자가 중얼거렸을 때 윤미와 정호도 그 연기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급히 건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방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불이 난 건가요? 그럼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나요? 윤미와 정호는 연기가 나는 방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이제 작은 불길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낡은 건물이라 그런지 불이 빠르게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불이야, 빨리 나와. 순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체면이나 비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윤미와 정우가 깜짝 놀라며 순자를 봤어요. 어머님, 왜 여기에? 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있다면서. 순자가 소리쳤어요. 정우는 2층에 엄마가 계세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 못 나오세요라고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순자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엄마라니? 도대체 윤미와는 무슨 관계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연기가 자욱한 2층으로 들어갔어요. 한쪽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연기 때문에 숨쉬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윤미가 달려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윤미를 보더니 윤미야, 미안하다. 이런 일이 생겨서 라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을 보며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라고? 윤미가 저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다고? 윤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어서 의문을 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빨리 엄마를 밖으로 모셔야 해. 정우가 소리쳤어요.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세 사람은 힘을 합쳐서 할머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야위어 있었고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서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눕혔을 때 윤미는 급히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불이 났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계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윤미가 전화하는 동안에도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윤미가 저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다니. 그럼 지금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나? 그리고 저 정호라는 남자는 누구지? 할머니는 연기를 많이 마셔서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했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윤미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엄마 괜찮으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호도 다른 쪽에서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두 사람 모두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광경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미와 정우가 둘 다 저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건 혹시 남매인가? 그럼 윤미가 그동안 만난 건 오빠나 동생이었다는 건가?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생각을 깊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어요. 소방관들이 건물에 불을 끄고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응급처치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좀 심각하네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윤미는 엄마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라고 계속 물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구급대원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어요. 가족분들 같이 가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순자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구급대원이 윤미와 정호를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남매인 건가요? 그동안 자신이 본 것들이 모두 오해였다는 건가요? 구급차에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윤미는 계속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친모녀 같았어요. 순자는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럼 그동안 윤미가 만난 건 연인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건가? 밤늦게 외출한 것도 돈을 주고받은 것도 모두 아픈 어머니 때문이었던 건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할머니가 치료를 받는 동안 세 사람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정호는 계속 불안해하며 왔다 갔다 했고 윤미는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분이 연기를 많이 마셔서 폐렴 증상이 있고 원래 앓고 계시던 당뇨병도 악화된 상태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윤미가 의사 선생님, 엄마 괜찮으시죠? 위험하지는 않죠? 라고 간절하게 물었어요. 의사는 지금은 안정된 상태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제야 윤미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계셨어요? 혹시 저를 따라오신 건가요?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윤미야. 내가 요즘 너무 이상해서 걱정이 되어서 따라온 거야. 윤미는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 보셨겠네요. 윤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만나는 것도, 제가 돈을 주는 것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봤어. 그런데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그때 정우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분은 제 엄마세요. 엄마. 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윤미와는 무슨 사이야? 정호는 윤미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누나는 제 친누나예요. 이복 누나지만요. 순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친남매라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것들이 모두 오해였다는 건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윤미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미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저는 3살 때 엄마한테 버려졌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동안 엄마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돌아가셨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윤미는 계속 말했어요. 6개월 전에 우연히 엄마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아들도 낳으셨는데 그게 정호예요. 그런데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고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많이 안 좋으세요. 투석도 받아야 하고 약값도 많이 들어요. 제가 일용직 일을 하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순자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그동안의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윤미의 이상한 행동들, 밤늦은 외출, 그리고 우울한 표정들이 모두 설명됐어요. 며느리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아픈 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는 민수를 불러서 거실에 앉혔습니다. 윤미는 병원에서 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이제 모든 진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순자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윤미는 또 어디 갔고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의 이상한 행동들, 자신이 몰래 따라간 일, 그리고 어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윤미의 친어머니와 이복 동생까지. 민수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엄마. 윤미를 따라갔다고요? 그리고 윤미에게 친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윤미는 어릴 때 버려진 아이였어. 그런데 6개월 전에 친어머니를 찾았고 그분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순자가 설명하자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죠? 아내가 이런 큰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민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싫었던 거예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윤미를 탓하지 마라. 그 아이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을 거야.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걸 말하는 게 쉽겠니?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다니. 민수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고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윤미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민수와 순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 씨? 회사는요? 오늘 휴가 냈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윤미는 상황을 직감했어요. 어머님이 모든 것을 민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앉아, 윤미. 민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없었어요. 윤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내 친어머니가 살아계시고 6개월 동안 혼자 병원비를 대고 있었다면서. 민수의 질문에 윤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죄송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남인가? 윤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버려진 아이인데 그런 저를 어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부부가 뭐 하는 사이인지 알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사이잖아. 윤미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민수야, 윤미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서로 탓할 때가 아니라.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일어났어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민수가 나간 후 거실은 정막에 빠졌습니다. 윤미는 계속 울고 있었고 순자는 며느리를 위로해야 할지 아들을 따라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 집에 화를 가져왔네요. 윤미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다 털어놨으니까 천천히 풀어가면 돼. 순자가 윤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하지만 윤미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너무 화나셨어요. 이해해요. 저라도 화났을 거예요. 1시간 후 민수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바람을 쐬고 오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윤미야. 네. 윤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수는 윤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흥분했나 봐.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남편이었어? 윤미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이런 복잡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면 실망하실까봐. 바보야. 민수가 윤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든 상관없어. 우리는 부부잖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야. 윤미는 민수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치료비 문제였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윤미 어머니 상태는 어때? 윤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화재 때문에 폐렴이 생겼어요. 원래 당뇨 합병증도 있으셔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든다고 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적금을 깨자. 그리고 대출도 받고.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 400만 원씩 계속 낼 수는 없잖아. 모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순자가 결심한 듯 일어났어요. 잠깐 기다려봐.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보석함을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금반지와 목걸이들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그걸 왜? 민수가 놀라며 말했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윤미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야 뭐. 순자는 금반지들을 꺼내며 말했어요. 윤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그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내 어머니도 내 식구다. 치료비는 내가 낼게. 민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도 최대한 도울게요. 윤미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차갑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금반지를 팔아도 몇 달치 치료비밖에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윤미의 친어머니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한테서 전화 왔어요. 윤미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엄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대요. 지금 당장 병원에 와달라고. 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서 많이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누나, 어머님, 형님, 고맙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폐렴이 악화되면서 신장 기능도 더욱 떨어졌어요.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마나 들까요? 민수가 물었을 때 의사는 한 달에 8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어요.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정도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금반지를 팔아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이상 끝까지 함께 해야 했습니다. 병원비 800만 원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두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적금도 깨고 대출도 받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런 부담을. 하지만 순자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정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때 윤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윤미를 바라봤습니다. 시골집이지만 그래도 땅값이 있을 텐데. 나중에 제가 꼭 갚을게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윤미야, 그건 너무.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방법이네. 어차피 우리가 살 집인데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니? 며칠 후 가족들은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몇 달간의 치료비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윤미의 친어머니도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식도 흐릿했지만 며칠 지나니 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자가 병실을 처음 방문했을 때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해했어요. 안녕하세요. 윤미 시어머니입니다. 순자가 인사하자 윤미의 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버린 딸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제 우리가 모두 가족이에요. 윤미도 제 딸이고 어머님도 제 가족이에요. 순자의 말에 병실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윤미는 두 어머니가 서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순자 씨, 큰일 났어. 우리 마을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선정됐다네. 정부에서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어. 순자는 믿기지 않았어요. 몇십 년간 별일 없던 시골 마을이 갑자기 개발된다니. 이장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보상금이 집당 최소 2억은 될 것 같다네. 땅값도 많이 오를 거고. 민수와 윤미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대출금도 갚고 엄마 치료비도. 윤미가 기뻐하자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건가? 어머님, 이제 엄마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윤미가 말했지만 순자에게는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많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흥분해 있었어요. 정신에는 정말 복이 많아. 어려울 때 보상금이 나오다니 하늘이 도와주는 거야 하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순자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개발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 가족들은 서로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정우는 마을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서 농사일을 도우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형님, 농사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정우가 땀을 흘리며 말하자 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두 사람은 금세 형제처럼 가까워졌어요. 윤미의 친어머니도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됐어요. 투석을 받으러 갈 때마다 윤미나 정우가 함께 갔고 가끔은 순자도 동행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윤미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어느 날 병원에서 두 어머니가 대화하는 모습을 윤미가 봤어요. 제가 못다 해준 사랑을 어머님께서 해주셨어요. 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예전에 저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윤미한테는 미안한 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폐만 끼치고 있어서 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치료비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짐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순자가 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모두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무슨 패가 되나요? 6개월 후 드디어 보상금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순자네 가족은 시내에 큰 집을 사고 윤미의 친어머니도 좋은 요양병원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정호도 보상금 일부로 작은 카페를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가족들은 넓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순자, 민수, 윤미, 그리고 정호까지. 예전 시골집보다 훨씬 넓고 좋았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순자가 말하자 모두가 웃었어요. 어머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저희 때문에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하고. 윤미가 미안해하자 순자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덕분에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됐잖아. 정말로 새 집은 마음에 들었어요. 각자 방도 있고 마당도 있고 무엇보다 병원이 가까워서 윤미 어머니 문병 가기도 편했습니다. 윤미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돌봐주셔서. 순자는 윤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다. 민수도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비밀 없이 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고. 정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라고 말했어요. 봄이 오자 가족들은 요양병원에 있는 윤미의 친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를 갔어요.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모두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제안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자와 윤미의 친어머니가 가운데 앉고 민수와 윤미, 정우가 뒤에 섰어요. 모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미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함께 있으니까.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그날 밤 순자는 새 집 마당에서 별을 바라봤어요. 시골집 마당보다는 작았지만 마음은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오해도 풀렸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윤미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와서 순자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차 한 잔 드세요. 고맙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윤미야, 그동안 내 마음도 모르고 미안했다. 순자가 말하자 윤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그렇게 정순자의 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이 새 집 안가득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